코로나 이후에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은 정말 100% 화폐적 요인 때문이었어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 화폐적 측면에서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 초반부터. 그것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말라버리게 된 거고, 그래서 주택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8월 김정호의 경제TV에서 일본 부동산과 중국 부동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또 미국 부동산 이야기도 다뤄달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 글로벌 경제 트렌드 시간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 나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엮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미일 중 이 4나라의 부동산, 그중에서 특히 주택가격, 주택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래프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 약간 올랐고요. 일본은 상승세가 더 가파르죠.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같이 하락세입니다. 일본은 그럴만합니다. 부동산 수요라고 하는 것은 화폐적 요인과 실물적 요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두 개가 복합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본 화폐적 측면에서 본다면요. 화폐적 측면이라는 게 주로 금리나 또는 자금 유동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일본은 화폐적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금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금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그런데 실물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건 요즘에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붐입니다. 왜? 관광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도 호텔, 엔터테인먼트, 유통 이런 부문 위주로 수요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뛰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요, 미국은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화폐적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는 가장 많이 떨어져야 될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코로나 때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돈을 무한정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졌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값도 올랐는데 그거는 암호화폐나 주식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금리가 높잖아요. 유동성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계속 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말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이 주택 대출 금리인 모기지 금리가 7.3%까지 올라갔습니다. 7월 달에 보면.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이전에 보면 이게 3%대였거든요.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화폐적 측면만 본다면.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피스는 좀 다릅니다만.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 실물 측면에서 너무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 실업률도 낮고 임금 상승률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만 본다면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미국은 실물 때문에 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의 집값은 하락 중입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면 이게 중국의 집값 상황인데요. 사실은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낮췄기 때문에 미국하고 반대죠. 그것만 보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화폐적 측면에서만 보면요. 하지만 실물 부분에서 전반적 수요가 감소 중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대출해줬던 것을 도로 회수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택 건설 공사들이 중단이 됐고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각해졌고 그래서 중도금 납입 같은 것도 중단이 되게 된 거고 또 신뢰가 떨어졌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수출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수요가 더욱 축소가 되고 저축은 늘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화폐적으로는 올라야 되는 상황이 돼, 집값이. 실물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과 달리 화폐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적 요인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수출 감소라고 하는 실물 부분에서의 수요 감소 요인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우리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나라 다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심지어 중국은 그 기준금리를 더욱더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준금리 상황과는 별개로 실제로 부동산 건설업체들이 맞닥뜨린 자금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중국은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도 돈에 굉장히 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일본의 기준금리는 뭐냐? 단기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예요. 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 갖다 쓰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시장금리가 0%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본은행이 돈을 풀어서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요즘은 그 허용폭이 뭐 0.5%까지도 됐다, 0.75%까지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동폭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점은 뭐냐면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시중 금리들을 거의 0% 수준으로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이 풍부한 거죠. 부동산 부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그래서 망해야 될 기업들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 좀비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그게 너무너무 많아질 정도로 돈이 흥청망청 풀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중국 부동산 기업의 자금 사정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금리 정책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이 실물 측면에서 관광객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호텔이라든가 그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또 유통 이런 건물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일본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다른 나라의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싱가포르, 미국, 또 홍콩 이런 데 금리들이 이제 다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부동산들이 아주 굉장히 싸네? 그러니까 저걸 가서 살까? 일본의 자산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여전히 자금이 풍성하고 실물 측면에서도 수요가 늘고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인 거죠. 사실 일본 빈집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사망하는 인구들이 많아질 테니 특히 지방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의 주택들은 앞으로 계속 빈집들이 나올 거예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빈집을 채울 정도로까지 일본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건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도쿄의 오피스 공실률이요 거의 6%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그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 문제도 그렇고 빈집 문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들과는 이게 시장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경, 오사카 이런 데 대도시 중심의 고가 아파트들 이런 것은요 수요가 계속 늘고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분리된 시장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외국인들의 투자도 이런 지역에 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최소한 지표만으로 놓고 보면 이 그래프에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듯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올라간 이유는 뭐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화폐적 요인과 실물적 요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은 정말 100% 화폐적 요인 때문이었어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실물적인 요인은 도대체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왜? 경제가 다 얼어붙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소득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돈이 많아지고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다. 그것은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암호화폐 가격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화폐적 측면에서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 초반부터. 그건 미국 연준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말라버리게 된 거고 그래서 주택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물론 암호화폐, 주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그렇게 거래가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나 암호화폐처럼 그렇게 빨리 값이 반응을 하지는 않죠. 서서히 반응을 한 겁니다만은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거의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서울은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이 거의 멈춘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실물적 요인을 여기서 이제 겹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이라고 하는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국인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이것은 주택 수요 전반에 대한 감소를 초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제도적 요인입니다. 다주택 규제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다주택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 빌라 같은 소형 주택들은 전부 다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소형 주택 값은 폭락을 하고 고가 주택 값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근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다주택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완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다주택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저가주택, 빌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 이것은 오히려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고가 주택은 오히려 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요인, 이건 실물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 하락이 이제는 멈춰 있는 상태다. 근데 실물적인 요인으로 보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수출 감소 때문에. 또 다주택 규제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고가 주택들,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택들의 값은 또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화폐적 측면, 즉 금리만 놓고 보면요, 전 지역이 다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기준금리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 때 0.25%까지 내려갔던 것이 지금 5.5%로 올라왔으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뛴 거죠. 그러니까 자금 사정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방은행들 부도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그래서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 전 지역의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 서비스 부문에서의 활황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던 이 실물 경제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유통이라든가 또 식당업이라든가 또 관광, 중고 자동차 판매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덕분에 소득이 늘고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그것이 화폐적 요인에 의한 수요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럴 정도까지 된 거죠. 그런데 실물 부분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서부 지역의 이 실리콘밸리 주변의 실물의 추락인 것이죠. 주로 IT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기업들은요, 코로나 기간 중에 그야말로 특수 중에 특수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잖아요. 그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다 컴퓨터,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은 그야말로 대박을 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고용도 늘리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주가도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업들은 그야말로 쪽박을 찬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출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대규모 해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는 기업들은 다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니 산호세니 이런 데의 주택 경기 뭐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요, 공실률이 36% 이 정도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가 나빠진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던 것을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까지 같이 겹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부는 그야말로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고요. 나머지 동부나 또 이 선벨트 지역, 플로리다 같은 데 이런 데는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고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네 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